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귀랑 건강이 관련이 있나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귀 모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귀 모형은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척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은 팔, 그리고 여긴 다리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쯤 되면은 여기 아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도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 그 모양을 연상하시면은 딱 귀 모양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귀를 보시면서 머리, 척추 라인, 다리, 그다음에 팔 해서 여기는 이제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이가 들어있는 그 모양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이게 전신,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됐다고 볼수 네, 있겠네요. 우리 전신과 귀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귀에는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들이 다 존재를 해요.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지금 혈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냉방병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좀 침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실 때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침침할 때 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눈과 관련된 장부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피곤하면 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그 눈의 피로함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추가 불편할 때, 경추. 목이 안 좋으면요. 여기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혈류가 잘 안 가면서 눈이 또 침침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뇌신경. 뇌신경 중에서도 시신경과 관련된,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피로해지면서 눈에 이상이 온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눈과 관련된 자리들을 활용을 하면은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한번 귀를 좀 보여주시면서 네. 어떤 곳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큰 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식을 한 다음 날 눈 침침한 경험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간과 연결된 그 눈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귀에서 요 부분이 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지실 때는 이렇게 만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찌라고 하나요? 이어링이라고 하나요? 요새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간자리인데요. 그쪽을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추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경추 통증, 디스크 있는 분들이 눈까지 같이 피곤해지고 눈이 침침하고 막이 끼어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목자리, 경추 자리를 풀어주시면은 또 한 번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뇌신경 중에서 이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자리는 이 턱관절이 요 자리인데요. 이 턱관절 주변부로 뇌신경 자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를 앞뒷면에 꼭꼭꼭꼭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그 경추라든지 뇌신경, 뇌신경 네. 그런 곳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귀를 그렇게 지압해 주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목 쪽을 주무르는 것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직접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를 받으셔도 되는데 목을 주무르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귀는 목자리를 가볍게만 눌러도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손으로 계속 지압하기 좀 번거롭다,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지압 패치가 또 있습니다. 이런 패치를 이용해서 이 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 시신경과 관련된 자리들, 그 다음에 간과 관련된 자리들에다가 시술을 해 놓으면요. 그냥 24시간 동안 지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 패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패치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나요? 네, 얘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 이제 동그란 볼이 들어있는데요. 이 볼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혈자리에 붙여 놓으면은 그 해당 장부의 기혈 순환이 좋아지면서 그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 2, 3일 정도 부착을 해 두시면은 효과를 계속 발휘할 수 있고 교체는 이제 3일마다 해 주시면 되고요. 와, 그럼 이게 붙이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네, 특히 경추 쪽은 효과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든 이어테라피 하고 나시면은 눈이 너무 맑아졌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아, 네. 제가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나도 이거 귀를 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네. 영상에 솔직히 다 담기진 않잖아요. 네. 귀 지도나 뭐 이런 클래스 같은 거 좀 받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맞아요.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시면 훨씬 그 습득되는 게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거는 아마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주실 텐데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제 시술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클래스도 그 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클래스 문의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귀에 어느 곳을 이제 마사지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신박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는 귀가 전신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신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시나요? 네네네. 그런 질문도 제가 사실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다빈도 질문을 뽑아놨을 정도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제가 안 배우고 그냥 시술해서 실수를 잘못 붙이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열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붙여서 조금 옆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효과를 조금 덜 보는 거지 부작용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고요. 대신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원리가 부착을 했을 때 기혈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내 몸에 기운도 약하고 혈액도 부족한 분들은 돌릴 게 없잖아요. 순환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착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없는데 돌리는 에너지, 오일이 없는데 차를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먼저 채우고 국물 있는 요리를 조금 드신다거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한다거나 그렇게 몸을 좀 채워놓고 시술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좀 기운이 없는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잘 먹고 그래야 된다. 네, 맞아요. 몸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채우고 나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를 보시고요. 저는 귀 사진을 먼저 받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귀 사진을 봤을 때 귀가 좀 창백한 분들이 있어요. 왜 여자 아이돌 분들 얼굴 허옇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혈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기운도 약하시고 혈액도 부족하신 분들인데 귀 색깔도 그렇게 창백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시술 상담 받으러 오시기 전에 국물 요리, 뭐 설렁탕, 미역국, 샤브샤브 이런 것들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오시면 시술하고 나서 어지러운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천해 주시는 음식들 다 보면 약간 소금기가 있는 음식들. 네. 사실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뭐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소금 드시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소금은 그냥 나트륨, NaCl 그 나트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정제 소금 말고 우리가 천일염이라든지 주겸과 같은 건강한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간을 해서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백내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이어 테라피를 하면은 백내장 수술하는 시기에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는 쉽게 표현해드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백내장이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해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계란을 깨서 익히면은 흰자가 어떻게 되죠? 투명한 색에서 하얗게 변하죠.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계란 흰자가 익는 것처럼 눈이 익는 거거든요. 그게 백내장인데 그러면은 왜 익을까요? 계란 후라이가 왜 익었어요? 뜨거워. 그쵸? 열을 가해서 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눈이 어떤 장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에 열이 오르면 눈이 훈증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간? 그렇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간을 상하게 하는 식생활 습관이 있으신 분들,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시는 우리네 엄마들 백내장 진단 받기 쉬우십니다. 네, 약국에 오시는 분 중에서요, 백내장 수술했다고 이렇게 안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평소에 약국 오실 때 보면 성질도 급하시고요, 화도 잘 내세요. 간이 상해 있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을 어떤 분한테 보실 수 있냐면 술 좋아하시는 아빠들,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욱하고요, 화 잘 내시고 그러거든요. 간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관련된 질환을 눈만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관련된 장부들을 같이 봐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내장 있을 때 귀 혈자리 어떻게 시술하면 돼요 했을 때 눈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어디를 해야 돼요? 간? 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도 해주고 열을 빼줄 수 있고 스트레스랑 분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도 같이 시술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 진단명, 질환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오히려 심플하고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눈이 개선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개선이 됐던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눈에 관련돼 있는 것 중에 간과 관련돼 있다, 경추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뇌신경 중에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출혈로 인해서 시력에 저하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일부 구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술했던 부위들이 여기 이 귀 턱관절 주변부에 뇌신경 있는 자리들을 시술을 해줬어요. 그분이 시력을 잃게 된 거는 뇌출이 생기면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후두골 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터지면서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시술을 해줬더니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동공을 축소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시술 전후에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열 테라피만으로. 그때는 뭐 영양제를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후로 체크해 봤을 때 개선되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간이랑 귀랑 전반적인 걸 다 테라피를 해주셨던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쪽 위주로 이제 뇌신경 위주로 했었고요. 추가적인 시술도 당연히 했죠.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이게 술이랑 눈이랑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네요. 특히나 이제 사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간이 해독 작용을 잘 못하고 그러면 혈액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되면 플라그가 생기면서 혈관에 막힌 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의 그 국민분들 위해서 좀 추천하시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혈액을 맑게 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오메가3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 산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식후에 드시는 거 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르실 때는 시각처 인증 마크가 있는 것들, GMP 라벨이 있는 것들, 이런 그 라벨이 붙어있는,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고 잘라서 그냥 액상만 한번 짜서 드셔보세요. 비릿한 맛이 나지 않는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 포장 단위가 뭐 이렇게 15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포장 자체를 크게 했을 때는 산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장 단위가 30개, 60개씩 포장되어 있는 것들, 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PTP라고 하는 은박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호일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팁이고요. 저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살 때는 산패되지 않았는데 네. 사고 나서 산패될 수도 있잖아요. 오래 두고 드시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하면 산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냄새가 나요. 특히 네. 요즘 같은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을 보관할 때 그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에 찬장에 보관하라고 말씀드려요. 찬장에? 네, 냉장고는 오히려 약을 보관하기 좋지 않은 게 상한 음식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조금 높아요. 냉장고는 서늘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햇빛이 들지 않는 찬장 같은 곳에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적으로 조금 오래 보관해야 된다 하면은 오메가3 같은 경우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서 이어 테라피 하면 더 큰 효과를 느낄 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눈이기 때문에 제가 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간장약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면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간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드시게 되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눈 자체도 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눈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 영양제라면 루테인 같은 거. 예,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눈이 피로하다, 20대, 30대가 눈 영양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눈 영양제 안 드리고요. 젊은 여자분들이 눈이 침침해서 눈 영양제 주세요라고 하면은 젊은 여자분들은 혈액이 부족해서 그 건조증 때문에 눈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혈제를 드리고요. 남자분들, 젊은 분인데 남자분이 눈이 안 좋아요, 침침해요, 눈 영양제 주세요. 그럼 눈 영양제가 아니라 간장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이 좋아져요. 그런데 한 40대 후반 되면은 눈 자체에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눈 영양제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눈에 이제 지질층이 있잖아요.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 기름층이 분비되거든요. 그걸 보호해주는 성분이 오메가3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만 드셔도 도움이 되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간장약, 뭐 조혈제, 그다음에 오메가3 같은 제품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약사님한테 좀 교육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단톡방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한남동인데요. 한남동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모여서 서로 귀를 관찰해보고 시술도 하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 수업에 대한 내용도 그 단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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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네.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쵸, 그쵸. 눈이 막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정가사, 요즘은 그 뭐라고 부르나요? 가정가사 아니고 무슨 과목이 있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술과정. 기술과정, 다음 세대, 가정가사 다음에, 실과, 지금 저 아저씨들, 실과, 네, 기억하시죠? 뭔가 하여튼 그런 시간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고 했더라? 야맹증. 그쵸.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호박편을 참고하세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있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누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들,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간,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몸이 아주 허약해서 눈의 건강에까지 완전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로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뻑뻑해요 라는 증상은 말씀하시지만 왜 뻑뻑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 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도움이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틴은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것 같은데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너 이거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은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굉장히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에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에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냥 거울을 보면 얼굴이 막 꺼진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약간 붕 뜨는 그런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서 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다음에 기분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자꾸 붓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예전보다 왜 살이 찌는 느낌이 들지?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웠다 추웠다 한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갑자기 땀이 많이 나지?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는데 지금. 네, 사실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갱년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갱년기는 이제 폐경될 때쯤 해서 50대 뭐 초중반 그때쯤 겪는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엄마들이 이제 저의 뭐 언니분들이나 아니면 요 지인분들이 이제 겪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겪었던 거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대, 70대, 80대 갱년기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는 그 갱년기라는 게 그러면 50대에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 수 있다는 맞아요. 말씀인가요? 예전에는 그냥 50대 지나가는 힘든 증상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셨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갱년기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 세 글자 땡땡땡의 문제인데 그게 뭘까요? 세 글자? 네,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고도비만 아닌가요? 네. 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이상이 왔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귀랑 호르몬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에는 그 호르몬을 관장하는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 조금 확대를 해서 큰 귀로 좀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와. 큰 귀로 보면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네.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하수체는 어디냐면요, 이 호르몬을 분비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반응이 나타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라는 거는 한번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요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요 앞쪽으로 찝혀 있듯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이 부분이 벌어져 있거나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도 제가 아직은 호르몬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잘 모양이 잡혀 있으면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면서 여성스럽고 또 남자분들은 남성스러운 호르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이대별로 그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는 뭐 어떤 증상이 있고 60대는 어디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실은 갱년기 때는 그 50대 초중반 분들이 겪는 증상은요, 호르몬의 불균형인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르는 것 뿐인데요. 그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언제든 불균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때 겪으시는 거고 또 60대, 70대를 지나가면서 호르몬 이상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은 무엇으로 생성이 되냐면 우리 몸의 혈, 피로써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또 호르몬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갱년기 증상이 아닌데 밤에 또 잠이 잘 오지 않고 더운 증상이 오고 그렇다고 하면 내 호르몬이 불균형해졌구나.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불균형 속의 균형을 또 잡아가는데 그 균형이 또 한 번 깨졌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50대에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소위 갱년기라는 증상을 겪는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데도 이제 활용이 되는 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제 내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다시 그거를 붓는 것도 성장 네, 호르몬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리페어하는, 고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식욕과 관련된 이상이 왔을 때 혈당만 조절한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식욕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이상, 그 다음에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이상이 오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갱년기 때 겪었던 그런 증상들 또 겪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 나이대별로 호르몬 불균형을 겪으면서 마치 갱년기가 또 온 것 같은 증상을 겪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을 지압만 하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뇌하수체 부분도 그 상위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각각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시상하부 부분도 같이 지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귀 지압 패치를 붙이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잘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원료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들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실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채워줘야 되냐 이 질문 하시려고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성분이 잘 들어가야 해요.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인 그다음에 수분의 섭취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 또 들어가줘야 호르몬 생성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50대 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안 되면서 과잉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남게 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면서 진단받는 게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 맞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그 약을 또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 호르몬의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 다른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억지로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약물을 섭취하는 게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수분 섭취랑 단백질 섭취가 기본이고 좀 건강한 지방을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진단으로는 일단 네. 콜레스테롤 높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뭐 이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가이드에서도 첫 번째는 조금 운동량을 늘리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을 드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제들을 복용하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약물부터 드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귀를 잘 지압을 해줘야 네, 해. 이제 귀 지압을 하시고, 네. 평소에는 여기 귀를 계속 눌러주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마사지나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그냥 손으로 지압하는 거는 계속 내가 이렇게 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자연스럽게 지압이 되도록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인슐린도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식욕이나 혈당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압해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수면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멜라토닌과 관련된 그 혈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쪽을 또 지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듣는 걸로도 저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시면 본인 각자의 좀 어려움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또 배워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귀 지압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귀 모양에서 호르몬에 해당되는 부분, 호르몬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혹시 모양 변형이 생기셨거나 하면은 내가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염두에 두시고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시거나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괜히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뭔가 부은 것 같고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씩 좀 개선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박사님 요즘 들깨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로 소고기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좀 조합이 되면 좀 어떨까요? 소고기랑 들깨요? 네. 둘은 궁합이 나쁘지 않죠. 일단 소고기는 네. 단백질이 많은 재료이고 네. 들깨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소고기 만두 사실은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은 식재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 들깨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니 둘이 딱 합쳐지면 아주 맛의 보완뿐만 아니라 영양소 밸런스가 좋죠. 사실 강력한 것 같은데요? 그 이 두 개랑 같이 조합되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소고기에는 좀 단백질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적정량의 단백질을 이제 꾸준히 드시라라는 지침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재료가 이제 소고기죠. 근데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소고기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소고기를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로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소고기에는 철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기가 쉬운 어르신들한테도 소고기는 단백질도 채워주고 철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빈혈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안심?
안심. 네.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가 이제 단백질, 근육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나이가 그럴 수 들면 있죠. 들수록 네. 하체 근육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체 근육으로 먹은 소고기가 다 간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우리가 특정 부위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키워야죠. 근데 이제 다만 단백질을 양질로 잘 드시는 거는 운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은 단백질로 소고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이런 단백질 같은 걸 먹었을 때 좀 연골이나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철분 함량도 높지만 소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다른 음식을 통해서 뭐 칼슘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마그네슘도 섭취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연골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고기 이런 고기류를 듣기만 해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들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들깨에 있는 몸에 좋은 기름이 심장과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순댓국 먹을 때 들깨 이렇게 들깨 가루? 빻은 거. 예. 그건 이제 들깨 가루고 네네. 우리가 보통 깨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는 참깨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네네. 약간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들깨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점처럼 동그랗게. 그래서 그래요? 들깨 가루만 보신 분들은 들깨의 원래 모양을 잘 모르시고 참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네. 들깨는 아주 동그랗게 생긴 깨예요. 그래서 들깨를 거피를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깨 가루의 고운 정도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들깨 가루로 드셔도 들깨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영양은 그대로 다 많이 드실 수가 있고 통 들깨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들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이점을 잘 노리려면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괜찮아요. 네. 통으로 먹는 건 좀 소화에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의 이점은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뭐 요리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들기름의 향을 살짝 내고 싶을 때 쓰는 재료라면 들깨 가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댓국에 넣어 먹는 재료이기도 하고 혹은 뭐 들깨 죽을 끓일 때에도 들깨 가루로 끓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통 들깨는 고명처럼 올라가는 가니쉬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씹는 식감도 주는 재료여서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들깨의 이점을 잘 써먹으실 수가 있죠. 소고기, 들깨, 죽 그냥 먹었을 때랑 죽으로 먹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영양적으로? 우선 소고기 들깨 죽을 만약에 끓인다라고 하면 우선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고기 자체도 힘줄로 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의 소화 흡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조금 더 쉬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죠. 내 몸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볶다가 이렇게 푹 우려낸 국물 육수에다가 죽을 끓이는 거니까 소고기의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들깨 가루를 같이 넣어서 죽을 쓰든 아니면 통 들깨를 이용을 하시든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제가 아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들은 걸로 봤을 때는 소고기죽 할 때는 소고기를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진다시피 해야죠. 다지다시피 네. 그런 방법 외에도 좀 이 소고기 들깨죽을 만들었을 때 맛있고 좀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인다고 가정하면 이 소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육수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소고기 들깨죽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잘게 다진 소고기를 뭐 참기름도 좋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볶아서 겉면을 볶고 나면 고기가 안에 육즙이 탁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다진 소고기에 육수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뭐 불려서 갈아 놓은 쌀 넣어서 푹 약불에 끓여내고 거기에다가 들깨가루 같은 거 추가하셔가지고 들깨의 향과 영양소를 딱 넣으시면 완벽하죠. 넣는 순서도 소고기를 먼저 넣고 물 네. 넣고 쌀 갈은 걸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네, 들깨가루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여기다가 좀 얘를 더 맛있게 그런 재미를 더 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통 들깨 너무 좋고요. 그리고 통 들깨 자체는 이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료들 뭐 들깨 가루를 넣는다거나 한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저는 버섯 같은 것도 같이 넣기 참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섯. 식이섬유 추가할 수 있고 좀 향미도 더 얹을 수 있고요. 마늘이나 파 같은 건 어떤가요? 마늘이나 파도 뭐 소고기 볶을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 조금 더 향미를 가미해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보다는 마늘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소금도 괜찮고 근데 소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 감칠맛을 더 올려주려면 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셔도 좋아요. 약간 소고기 국 끓일 때 뭘로 간하면 맛있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그럼 소고기 들깨죽을 먹을 때 하루에 적정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고단백 재료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생각해 보면 소고기를 뭐 한 번에 소고기 죽 끓일 때 내가 한 번 먹는다라는 전자에서는 한 공기에 한 50g 정도의 소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깨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가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거 네. 소고기 들깨죽 섭취 주의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전히 소고기의 단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에 드실 양을 서너 번에 나눠서 드셔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메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우리가 뭐 반근 정도 사면 300g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50g씩 먹어야지라고 하면 반근 사서 6등분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6등분씩 한 그 다져놓은 소고기를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감이 오시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양이죠. 네, 셰프님 오늘 들깨 소고기죽 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고기 들깨죽은 너무 간단해요. 물을 한 컵 반 정도 부으세요. 바지락 육수도 있고, 네. 사골 육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이런 다행이죠. 경우는 어떤 육수를 넣으시나요? 소고기 들깨죽 저기는 이제 사골 육수를 넣고, 약간 원재료에 약간 어울리는 것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고소한 맛 나는 이런 것들은 사골이 가장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치킨 소스 기억나실까요? 얘는 한 티스푼 정도에도 넣어주시고, 소고기 들깨죽이잖아요. 그래서 네. 소고기를 이렇게 저희가 볶아 놓은 게 있거든요. 볶아서 이렇게 다지신 건가요? 그래서 다진 거를 그냥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 얘는 몇 g을 넣냐 하면은 한 숟가락으로 크게 한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향 요소들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가 들기름을 처음에 살짝 넣는 이유는 네. 약간 엉겨붙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기름을 어떤 무조림을 할 때나 어떤 조림 같은 걸 할 때 기름을 먼저 넣게 되면 이 원재료들을 살짝 이렇게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하는 뭔가 설명하지 못할 비법이 있습니다. 네. 끓이고 있는 건 한 중불에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끓을 때까지는 좀 센 불로 했다가 한 중간 불로 계속 끓이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네네. 죽밥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죽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만약 밥을 한다. 밥을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 물량을 더 높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밥을 한번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농도는 끓이다 보면 좀 묽다 싶으면 이렇게 한 숟가락 더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들깨 가루를 넣으시고 그 들기름을 넣으시고 통들깨를 넣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들기름, 향미에 대한 것들은 맨 나중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조리를 하다 보면 향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들기름을 제가 1차에 잠깐 넣었던 것들은 죽에 대한 조화로운 어우러짐을 넣은 거고, 마지막의 향은 드실 때 이제 고소한 향미가 일어나서 뭔가 식욕과 감칠맛에 대한 것도 더 올라올 수 있게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통들깨, 얘는 살짝 씹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고명이거든요. 근데 고명이라는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식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명을 올려준 거죠. 아까 그 고객도 어제 바지락죽 드셨다가 오늘은 또 소고기 들깨죽 드시고 매일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단골이 생겼네요. 네네네. 네.